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가담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 이제 주도한, 운영한 사람 말고 본 사람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경찰이요. 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 11조의 제일 마지막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예. 1년 이하의 징역, 이제 뭐 벌금형도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느냐에 예. 관련돼서 경찰은 그를 열어서 판단해 보겠다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텔레그램, 그다음 제 카카오톡에서 갖고 있는 다운받는 방식 자체가 흔히 말해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눌러서 그게 뭐 임시 기억 저장 장치가 되었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그 저장소에 저장이 되었건 네. 여하튼 저장된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들여다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그런데 있습니다. 네. 시청과 소지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난 다음에 이게 흘러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 써보셨죠? 저도 잘 안 써보는데 아, 예, 예. 이게 쓰면 분명히 다운을 받으려면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누르면 예, 예. 그게 뭐 12메가 같으면 12메가가 다 다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생이 되니까 그냥 바로 재생이 싹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저장이 되었다가 저장된 것이 다시 동영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냥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저장이 되다. 저장이 된다면 저희도 이거 갖고 이제 줌으로 꽤나 많은 토론을 조금 했었는데요. 네. 과연 이 부분이 소지가 되느냐. 그것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상 소지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적 범위 내에 들어가는 확대 해석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게 그 죄형 법정주의를 넘어서는 유추가 될 것이냐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법조인의 견해가 소지라는 구성 요건에나 해당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다른 부분 주관적 구성 요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소지 적어도 다운을 받아서 그게 임시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건 아니면 저장 장치에 기억되건 여하튼 소지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상이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니까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이거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는 이게 저장이 된 상태였다면은 소지라는 게 이렇게 볼펜을 소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는 것도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트리밍 상태로 시청을 한 경우에는 그냥 이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소지가 아니라 그냥 보는 거거든요. 네네. 보는 것과 소지하는 거는 분명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경우라면 이게 구성 요건에 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켜놨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누르지 않았어도 자동 다운로드 된다면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소지했다고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자동 다운로드라는 것도 기능을 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방이 어떤 방인지를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고의의 그런 주관적인 구성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이게 그 회원들마다 이걸 본 그 스타일이 유형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맛배기 방에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돈을 내고 유료 네네. 회원 방에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본 방식도 가지가지라서 이런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이게 만약에 그 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이었다고 뭐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성인의 경우에는 소지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무슨 유포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성착취물 동영상을 올리는데 내가 이렇게 회비를 내거나 그래서 어떤 영상을 요구하고 막 이런 뭐 구체적인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처벌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의 그렇군요. 흠결이죠. 그렇군요. 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방의 운영자 중 한 명이자 이 조주빈과 여아 사례를 모의했던 이 공익근무 요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공익근무 요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 뭐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30만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원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알고 보니까 이 공익근무 요원의 담임이었고 수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서요.
사실 저희들이 되게 조심스러웠는 게 과연 그 스토킹을 당했다는 그 신원을 밝히는 게 되게 이렇게 좀 껄끄러웠습니다. 혹시나 그분에게 네. 2차 피해가 갈까 싶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언론에 나올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당사자가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 강 씨라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였다. 즉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를 스토킹했고 9년 가까이 스토킹을 해서 네. 정말 하는 수 없이 상습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습 협박죄로 고소를 해서 1년 2개월 이제 살고 나왔는데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의 이 스토킹은 절대로 거쳐지지 않았죠. 거쳐지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특정 강력 범죄에 따라서 보복 협박죄로 지금 다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이 자기가 주민등록도 바꾸고 자기가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결국 강 씨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원을 알아내고 자기의 아이의 신원까지 알아냈다. 사실 언론에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거기에 있는 예. 협박성 문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차치를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잔혹한 언어를 써서 이 교사를 협박했다 이런 사실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이상 과연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분명히 이거는 특정 강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복 협박이 될 수 있다면 8조 2에 따라서 신상공개는 가능한데 예. 과연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 범죄의 명백성, 그다음 국민의 알 권리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에서는 조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개인 신상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 사회복무요원이 알고 보니 이미 한 차례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출소 후에 다시 똑같이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게 거죠? 사실 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도요. 사실 이게 군대 가기 전에 형을 받았습니다. 예, 형을 예.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군대를 갔다 와서 형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이러한 진역을 받으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예.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형을 받았고 이 형 받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습 협박죄였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죄명에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상습 협박이라고 하면 너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신상공개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다면 당연히 이 공익요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병무청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정도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지만 공무원 집단에서는 최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개인정보를 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에 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알려줄 의무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알려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주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 왔는데 그런데 과거에 경찰 감사장이랑 또 신고 포상금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나 감사장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온라인에 올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스피싱 마약사범 신고에 기여해서 보상금이랑 감사장을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이 블로그에다가 수도권의 강력계 형사들과 내가 협력한 적이 있는데 몇 번 튕기던 판매자들이 내 입담에 속아서 만남을 약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함정 수사가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함정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교사를 하거나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형사들은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할 때 이런 그 반개 조직들을 충분히 10분 이용을 해야지만 이거를 검거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조주빈이 어떤 경로로 이게 형사들한테 이거를 협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감언이설로 이렇게 속여가지고는 자기가 그 부분에 기여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때 이렇게 본인이 보고 익혔던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 마약이라든지 피싱 같은 거는 1대1 대면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어디다 물건을 넣으면 가져가게 하고 돈 갖다 놓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수법을 이번에 그 N번방 운영할 때 회원들한테 수익금 거둘 때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한 논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명을 지금 2차례 내놨어요. 이번에 해명을 보니까 이 배우의 삼성이 있었다는 걸로 본인은 생각해서 신고를 못했다.
사실 좀 신고를 해서 사전에 이 사건을 뿌리 뽑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사실 뭐 큰 언론사에 이제 사장 예, 역할을 예. 했고 저널리스트로 거의 한 20년, 5년, 6년 정도의 저널리스트를 했던 분의 행동으로는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 대표가 직접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는 뭐 김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 대한 어떤 위해의 어떤 그 혐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사실상 이 조주빈이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1차 해명 자료고 네. 두 번째 이제 해명은 사실 저희 TBC에 있는 각 기수별로 이제 기자들을 모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나 그 김웅이라는 사람 뒤에 삼성이라는 어떤 기관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삼성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도 이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가 A라는 대학교에 근무할 때 이 삼성이라는 특정 어떤 실에서 자기를 조사했다. 그리고 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다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왜 신고를 안 했느냐, 왜 취재를 안 했느냐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손석희 사장이 이거를 신고할 대상이었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뭐 홍신소 사장이고 김웅 씨가 해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건데 네, 네. 이게 손석희 사장을 협박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 왜 손석희 사장이 신고를 안 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 네, 네. 그다음에 삼성이 배후에 있었다 왜 그 취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취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말주변이라 그런 계획성을 볼 때 경찰들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마약 사범 검거하는데 협조를 해줄 정도면은 분명히 손석희 사장이 믿을 수 있게 뭔가 많은 정보를 그럴듯하게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는 손석희 사장의 처신이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단정하고 몰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 관련 이 수사 상황과 또 이 조주빈의 과거 사기 행각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